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84%, 나스닥이 1.90%, S&P 500이 1.12%, 러셀이 1.77%로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 반등이 없었고, 반등이 약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주가는 또 주춤거리면서 큰 폭의 하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되고 있는지, 조정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큰 폭의 하락인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락이 많이 일어났죠. 자, 거기다 일단 이때까지 상승을 해왔던 AI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깊었다. 즉, 엔비디아가 3.74%, 팔란티가 6.7%로 이때까지 요 두 종목이 일단 상승의 여력을 계속해서 키워왔는데, 요 두 종목 자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 메타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됐었고, 그나마 애플하고 구글만 조금은 반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단 주가를 갖다 견인해왔던 종목들이 있죠. 테크놀로지하고 컨슈머 시크릿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경기 방어주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이 됐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 속에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현재 모습상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때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내려오는 폭이 한 5%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한 6,500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주가가 여기 또 완전히 또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다음에는 다시금 반등이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락이다. 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이 다시금 주가가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가가 지금 6개월 연속 상승한 후에 약간의 조정 후에 밸류에이션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정이 조금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을 가지고 완전히 여기서부터 폭락을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할 때 좀 깊이 있게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의 관점에서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의 관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견디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스토리로 가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으로 인해서 S&P 500의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를 본다면 특별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기업들이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들, 대규모 일자리 감축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한 4% 이상 하락되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팔란티어, 델이라든지 AMD 이런 것들이 주가가 다 급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퀄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에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로부터 일부 사업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후에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칩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이 거의 올라왔던 데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들이 다 나타나면서 밸류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3배수 정도 되고 있고, 애플이 한 32배수, 그 다음 아마존이 35배수, 마소가 31배수, 그 다음에 구글이 27배수, 메타가 24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43배수는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모양이 있다. 엔비디아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P 레이쇼가 지금 2016년도 겁니다. 2025년도니까 2016년도 걸 구해봐야 되겠죠. 그때 43배수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한 4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EPS에다가 40배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적정 주가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내년에 가서 2016년도가 되면은 2027년도 걸 써야 되겠죠. 이제 요때는 뭐 30배수를 줄 수도 있겠고, 뭐 35배수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낮게 잡아서 한 30배수를 이야기했습니다. 30배수 해주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적정 주가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0배수를 주고 4.53이죠. 4.53에다가 지금 이제 40배수를 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81불 정도가 현재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아무래도 P 레이쇼, 패급 배수 이런 것들이 성장이 많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한 30배수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30배수를 내년에 줬을 때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 30배수에다가 지금 뭐 수익 속에서 6.68이죠. 그래서 6.68을 곱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에서 200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00불 정도의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요 가격대에 또 온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이 버블로서 완전히 꺼져야 되는데 그렇게 꺼지기 위해서는 오픈웨어에 수익이 없다든지 앞으로 성장 전망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꺼지겠죠. 그런데 지금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올해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30년도까지는 수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속 수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마소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전에 자체적으로 AGI 수준의 시스템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갖다가 세수한 후에 이제 초지능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제한 사항이 없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매출이라든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면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민주당 요구에 지치진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은 아무래도 여기 서민당 편이니까 이쪽에서 오바마 케어가 안 될 때 오면은 뭐 200%, 300% 급등하니까 계속해서 지지를 해 나가고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셧다운이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것들. 자, 그렇다면 좀 불확실성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요번에 뉴욕하고 뉴저지, 그 다음 버지니아 이쪽에서 거의 다 선거가 일어났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요 두 군데야, 뭐, 지금 원래는 민주당 거였으니까 크게 일단 문제가 없었는데, 버지니아는 일단 리퍼블릭 공화당의 주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일단 지금 디마크를 갔죠. 자,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요렇게 일단 지금 이제 선거가 바뀌면서 2026년도 중간 선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공화당인데 그 공화당에서 베팅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제 좀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정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베팅 세력들이 트럼프에 베팅하지 않고 다른 데 베팅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코인 가격 이런 들이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베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선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노란 선 여기서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때 고점을 찍을 때 같이 고점이 됐죠. 자, 그 후에 지금 이제 S&P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먼저 꺾이면서 이게 먼저 꺾였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일단 S&P 500이 지금 좀 꺾이는 모양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먼저 꺾였던 이유가 자, 아무래도 좀 이탈 세력들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금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먼저 일단 좀 던져버리는 그런 세력들, 자, 트럼프를 믿지 못하는 세력들이 조금 반발 세력들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연준의 새로운 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계획이 더 위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양적 긴축 프로그램을 중단해서 7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줄일 예정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분기에 매달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상당한 확대라든지 이자율 인하, 대규모의 재정적자 부채의 화폐화로 인해서 시장 거품을 자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준이 내년에는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 양적인 완화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산을 다시금 사들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은행 시스템과 경제 규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지준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의 레포 금리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연준은 지급준비금의 추가 하락을 막고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입을 시작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건 총재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양적인 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양적인 완화를 통해서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 국채를 갖다 매입하게 되면 또다시 돈이 풀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준이 1분기에 매달 최대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매입 자체가 단기국채 형태로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은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금리를 간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달리오는 지금 대규모 매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링크드인에서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줄여서 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대차 대조표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는 연준이라든지 재무부, 정부 부채를 갖다가 화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돈을 계속해서 둘이 합해서 합심해서 돈을 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신용과 자본시장의 신용 장출이 활발해지고 주가가 고점에 있고 신용 스프레드 실업률이 거의 최저 수준에 있다. 자, 그 다음 인플레이션 높고 AI 주식에 버블이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계속해서 된다면 연준이 버블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에버리지 투데이입니다. 그래서 리얼 GDP 있죠. 실질 GDP 자체는 2.1%니까 성장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 4.3%니까 실업률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낮죠. 이게 가장 높아봤죠. 6.5%였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3.0%로 좀 높은 편에 있죠. 1.1도 있었고 1.4도 있었는데 좀 높은 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된 P 레이쇼 있죠.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39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자,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것들은 1%로 상당히 낮죠. 다른 데보다 훨씬 낮다. 이건 부도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투 GDP 있죠.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만큼 되느냐. 118% 되고 있다. 안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일단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들 그 다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도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거시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되는 원인이 밸류에이션 조정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뭐 3%로 고착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넘어가게 되면 좀 위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요거 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대투 GDP 있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어제 오전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이런 내관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점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은 자산을 계속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QE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위험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만들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자산을 사주니까 돈을 푸니까 돈값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서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AI 성장에 대해서 과감하고 위험한 큰 도박처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규제정책에 매우 자유로운 완화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잘 헤쳐나기 위해서 면밀히 주셔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지 그거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연준이 양적인 완화를 할 때에 실질 금리가 하락되겠고 유동성을 갖다가 증가시킨다. 그로 인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압박이 되면서 실질 수익률이 하락시키고 주가 수익 P가 상승되면서 특히 기술, AI 성장주 등의 장기 자산, 그 다음에 근 인플레이션 지수의 채권 등의 이런 것들의 해지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광산, 인프라, 실무자산 등 유형자산 기업들의 순수 장기기술주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일단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때 금리가 인상된다. 그렇게 할 때는 주가가 많이 폭락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금은 그렇게 나쁘게는 들리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언제까지 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료는 99년 말이나 2010년, 2011년처럼 강력한 유동성 폭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 너무 위험해져서 억제될 것이다. 이러한 폭락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억제하기에 충분한 긴축 정책이 버블을 붕괴시킬 때 정통적으로 매도하기에 이상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일단 고점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너무 많이 풀렸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니까 금리 인상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고점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생산자들의 이익이 좀 위험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미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석유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갖다가 급히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 석유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유가가 15%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로윈 주간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365만 1000배럴로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 효율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자들은 올해 가동 중인 석유 굴착 장치가 65개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많은 석유 회사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탄력적이고 또 손익분기점의 특징적에 따라서 배럴당 $30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시추가 되고 있다. 시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자를 보게 되면 EIA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면서 계속해서 석유를 뽑아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부 에너지 분석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가격이 있죠.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 $60 초반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 유가가 그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특정 지역과 유종의 손익분기점 배럴당 $30까지 낮아진 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많은 기업들이 내재된 회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으로부터 비교적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KPMG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는 슈퍼 메이저들이 달성한 규모 덕분에 현재 수준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생산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만약에 폭등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에 들어와서 오일 가격을 본다면 거의 60불대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계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기 있는데, 미국의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가가 $50 미만으로 지속되면 대부분의 셰일 기업들은 수익성 있는 시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셰일 생산 업체들 중 다수는 텍사스 서부, 뉴멕시코 남동주를 포함하는 퍼미안 분지에 같은 지역에서 상당한 생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낮은 손익분기점 비용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에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가가 $50 미만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셰일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은 지금 가격에서 $60 요 근처에 와서는 충분히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파내는 한 지금 이제 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클라우드 주식을 갖다가 2배로 업그레이드해서 AI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디지털 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의 출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웃퍼폼에서 매수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주가는 $34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2026년도 예상의 매출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십 건의 8자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가시성과 수요에 대해서 확신이 높아져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CEO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를 강력한 성장세, 가시성의 향상을 용량 증설에 유로 꼽고 있는데, 회사는 30메가와트의 정분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2020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전력 사용량은 한 43메가와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영업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강력한 EBITDA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용량을 고객의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연간 반복 매출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향후 2년간의 성장 지원의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인프라 있죠. 새로운 GPU라든지
네트워크 파일의 스토리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든지 템플릿이라든지 향상된 데이터의 통합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 설계된 에이전트 등 이런 거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추구하는 등 그런 광범위한 클라우드의 컴퓨터 솔루션을 갖다 혁신해 왔다. 자, 그로 인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제품 확장을 갖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을 본다면 13명이 바이를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45불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1.97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는 2.41 정도 EPS가 되고 있죠. 지금 2026년도 넘어가니까 두 계절을 같이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봤을 때는 22배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섹터 평균이 25배수죠. 섹터 평균보다도 좀 낮게 돼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25배수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34만 25배수 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1.97이죠. 1.97에다가 25배수 해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한 49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것들 2026년도, 그 다음에는 27년도 거 해보겠습니다. 25배수에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2.41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 속에서 한 60불, 그래서 50불에서 60불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불에서 60불 사이니까 50불은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60불은, 50불은 거의 다 가왔죠. 지금 48불 대니까. 그 다음 일단 60불은 한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폭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적어도 한 20%의 상승 여력은 있다. 좀 돌파되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주식 보면 암호화폐와 더불어서 AI에 모두 적합한 회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건스탠은 앞으로 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갤럭시 디지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회사가 업계 호황을 누리면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주면서 목표가를 42달러로 설정하면서 한 34%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갤럭시 디지털 갖다가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단일 캠퍼스, 즉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를 수익화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갖춘 신생 AI 데이터 센터의 개발 업체라는 것들. 두 번째는 자,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은행의 매력적인 조합을 보고 있다는 것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회사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향후 몇 년 안에 헬리오스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구축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센터는 디지털 지분 가치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 또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이 센터에 연계된 AI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2027년도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라든지 상각비 차감 전의 수익으로 4억 3,500만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 측면에서도 갤럭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간의 채택 증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디지털 에셋에 이렇게 갤럭시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블록체인 도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의 기업이라든지 투자은행 서비스, 스테이킹이라든지 보관 상품, 자산 관리 상품 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럼프가 관세를 환불해야 될 때 가장 크게 일단 수혜받는 주식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날에 대법원 판사들이 트럼프의 관세 일부의 합법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웰스파고에 따르면 정부가 관세 일부를 환불해야 될 경우에는 특정 종목들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니아 소토마요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관세는 세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관세는 미국의 시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또한 닐고서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직무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국제적 불균형과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과 같은 비싼 상황을 들어서 비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권력을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선출한 그런 대표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일방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간은 부정적인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좀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는 행정부는 관세로 진수한 세수를 갖다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세수를 예산으로 적자 안전장치로 보는 채권 시장에는 불안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주가는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들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관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파이빌로라든지 스탠리 블락, 그다음에 GE 헬스케어, 그다음 베스트 바이어, 나이키, 캐터필라, 갭이라든지 테피스토리, 그다음 메스코, 또 오시코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좀 많이 빠지면서 EPS가 좀 증가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갖다 충족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가가 한 17% 하락을 했고 실적 전망치는 한 12% 하향 조정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에 33% 상승, 그 다음에 4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57%나 급등했다.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상승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HSBC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디젤 엔진 가스 발전기와 가스 터빈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용의 1차 전력, 백업 전력의 솔루션 제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들,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뛰고 있죠. 특별히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이제 P&E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월에 지금 이제 매출 기여도로 봐서 거의 2배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더욱더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백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AI 때문에 많이 뛴 것이 캐터필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환부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이나 1월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징수되었을 1150억에서 1450달러를 갖다가 환불 하는데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환불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슈퍼 뭐 법을 갖다가 301조를 발동해서 다시금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불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자, 이러한 최고 주식이 있는데 성장성과 방어성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주식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가 8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웰타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웰타워인데 요거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10만 2천 개 유닛으로 구성된 2천 개 이상의 커뮤니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니어 리빙 부동산 업계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웰은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그 중에 20억 달러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웰은 대부분의 리츠보다도 사업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증대 그리고 분기별의 배당금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자, 이러한 성장세를 통해서 웰이 올해 내내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큰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타워는 1970년대 헬스케어 펀드라는 그런 회사로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1년 후에는 부동산 신탁으로 전환을 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노인주택이라든지 의료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정교한 통합기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차별화된 것 자체는 기존의 요양원에서 벗어나서 개인 부담의 시너지 주택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들은 단순한 볼룸이 아니고 선택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고급 독립이라든지 보조 생활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웰타워를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호황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급 편의 시설을 갖춘 시내의 주택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요거 상당히 일단 이제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거죠. 시니어들이 고급 주택의 필요성에 직면했는데 요게 딱 맞게 지금 수요가 들어맞았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 회사는 벤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도 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이 되었고 300억 달러 이상의 기초 부동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은 의료용 오피스대 빌딩과 시니어 주택 운영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에서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집단 자체가 8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웰과 VTR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의 고객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선거로도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하게 성장하면서 고객 기반을 갖춘 방어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마진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 동시에 인수기회를 통해서 향후 주주들에게 더 높은 배당금도 지급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리츠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금 지급이 아니라 매출 성장에 따른 배당금 증가가 눈에 보이는 투자자들이 이목을 사로잡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과 지금 이제 성장성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타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매출의 성장률이 2027년도까지는 두 자리 숫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조금 약간 줄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도 조금은 증가되는 모양이 있다. 근데 매출의 성장도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벤타스 한번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이 한 자리 숫자 정도 되고 있죠. 큰 폭의 증가는 없는 겁니다. 좀 방어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그 다음 매출의 성장은 두 자리 숫자가 좀 되고 있다. 근데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10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상승되면서 방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눌릴 때마다 사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주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벤타스 한번 보겠습니다. 벤타스는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걸 뚫게 되면 또 강하게 일단 상승의 추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안목을 가지면서 갖고 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